작가의 진정성이 스며에 들어있어요. 딱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진정을 가지고 작품을 했는가 알아봅니다. 왜? 구비구비마다 핵마다 전부 그 진정성이 이게 설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작품들을 보면요 거의 없습니다. 그저 전부 장난삼아, 아니 진정성이 개입된 장난, 유의, 좋아요. 근데 진정성도 없이 작품과 자기 마음과 괴리된 그저 손장난, 마음은 딴 데에 있고 손장난만 하는 그런 작품이 꽤 있어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서예겠느냐. 이거 진정성이 뭐냐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느낌입니다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구나, 말을 하는구나,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서예는 느낌이 예술이지 어떤 과학적인, 어떤 기하학적인 숫자로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술은 아니거든요. 그 쓰잘데없는 군더더기를 붙이고 또 쓸데없이 너무나 막 비백을 내고 이게 또 다 군더더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먹물이 흐르는 속에서 살짝 드러난 비백, 이것이 멋이지 처음부터 먹물을 쫙쫙 다 빼가지고 첫 글자부터 비백이 까실까실해, 이건 참 추한 모습이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 창작 과정 중에 피력이나 결자 속에 어떤 오락성, 어떤 즐거움을 노래하는 그런 장난기 서린 가벼운 그런 기교가 들어가면 더 멋있는 작품이 될 수 있거든요. 감상하게 딱 긴장을 풀어줘 버리거든요. 아, 멋있네, 즐겁네, 웃음이 살짝 번지는 그런 서예가 또 신송민주의 서예 아니냐. 요새 참 문학의 스토리텔링입니다요. 서예 속에도 스토리텔링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거요. 왜냐하면 같은 글귀라도 이야기가 들어있는, 설화가 들어있는, 신화가 들어있는, 또는 그 어떤 사자성어라든지 그런 게 다 그런 얘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품을 하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뭘 주장하는 거니? 말하자면 영상서예. 영상서예가 서예의 극치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문귀를 쓴 어떤 그 서재를 고르는 장면, 또는 그 문장 의미를 설명해 주는 장면, 또는 먹을 갈고 먹을 묻혀서 쓰는 모습을 그대로 영상으로 담아내는 모습,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낙관하는 그 모습, 낙관을 쓰는, 협서를 쓰는 설명, 이러면서 그 다음에 다 그 움직이면서 돌아가게 하는, 그러면 살아 움직이거든요. 자, 그런 것이 신송미주의, 시대 문화의 기기를 이용하는 서예, 막 이런 것이 신송미주의가 추구하는 서예다. 한 작가의 개인전이라 하면은 그냥 개인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서예에 대한 어떤 철학적, 미학적 사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체현한 모습을 일반 감상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요. 일종의 시험장이에요. 자기를 시험하는, 시험장에 내놓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러면 서예가 또는 작가의 본래 모습은 작품을 하는 겁니다요. 작품을 창작을 하면 또 남한테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한 내 생각이 변화했다, 양식도 변했다 라고는 당연히 보여줘야 하고, 한 작가라는 게 늘 어떤 미학적 철학적 사유가
자꾸 변화 발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새 창작했던 기량이 형식이 계속 변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해서 발전했다라고 또 새롭게 보여주고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 전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작가들이 나는 몇 번을 전시를 했다. 네. 일종의 경력 쌓기. 네. 너는 뭐 한 두세 번뿐이 못했잖아 평생. 어? 그럼 너는 작가냐? 작가가 이제 이런 소리를 안 듣고 얘기하기 위해서 또는 생계수단을 위해서 전시되고 그걸 또 말릴 수는 없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복합적인데 그래서 제일로 바람직한 것은 내가 이만하면은 이제 보여줄 때가 됐지 않느냐. 자, 그럴 때 전시하는 것이 제일로 바람직하고 그러나 또 작가는 금년 한 것, 또 내년 한 것, 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또 보여줄 수 있는데 결국은 작가의 개인 생각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제가 쓴 책을 추천한다는 것이 부끄럽죠. 제가 써놓고서도 사실 내가 부끄럽고 누구한테 주지를 못합니다. 사실 글로 써면 뭡니까? 이것을 실천으로 옮겨야지. 너 그렇게 말해놓고 너 실천했냐? 그래서 더욱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는 본시 이제 철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동양 철학을 전공했고 그 중에서 육아 철학을 전공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공자와 맹자 철학을 심학적으로 개성한 것이 양명학입니다. 이제 공자, 맹자 이 철학이 아주 복합적이거든요. 그냥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뭐 문화, 뭐 인생 윤리, 또 예술 전부 포함되는데 이것을 총 정해서 마음 심자 심학적으로 개성해서 전개시킨 학문이 양명학입니다요. 그래서 양명심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양명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유학을 하시고 서예를 하는 그 할아버지, 아버님을 모시고 살면서 늘 내가 마음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런 삶이 고루한 것 아닌가? 혹 나도 저분들의 생각을 받아서 유학을 하고 또 유학적인 그런 사유를 바탕으로 서예를 하는데 나의 유학적인 생각 또 유학사상, 유학의 미학을 바탕으로 창작하는 서예예술을 고루한 것 아닌가? 그런 그 내가 유학에 대한 가벼운 생각들을 글로 정리한 것을 진짜 고루하냐? 제가 다른 분들한테 뭐 권유하거나 뭐 감히 그런 뭐 욕심도 없고 뭐는 없지만은 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것도 내가 살다간 하나의 자취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것도 하나의 욕망이죠.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이 공자와 맹자의 본래 생각이 뭐냐? 그것을 일단은 맨 1부에 써놨어요. 자, 두 번째 2부에서는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길이 뭐냐? 결국 내 욕심을 버려라 하는 얘기거든요. 네.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길. 그 다음에 제 3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를 지키는 길. 그것은 말 조심해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말을 하려면 여러 번 생각을 해서 더듬거리듯 혹 이 말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 이것이 나를 지키는 이제 3부. 제 4부는 고사에서 어떤 읽는 지혜. 고사 속에 얼마나 지혜가 많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그 마지막 제 5부에는 뭐 나의 이런 생각, 뭐 저런 마음, 일제시대, 또 6.25, 박정희 정권, 또 전두환 정권, 또는 이승만 시대, 그 이제 새로운 어떤 민주 시대를 20세기를 완전히 다그쳐지죠. 네.
이렇게 이제 가로질러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gem이 좀 많지요. 근데 대부분 삶이 어려운 시대죠. 가난했던 시절.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옆에서 그 아버님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때는 아버님의 생각과 아버님의 삶과 아버님의 예술이 훌륭한 줄을 몰랐어요. 사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는 성인이셨네. 난 이 생각은 우리 아버지는 성인이셨네.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을 보내는 그 모습에서부터 또는 세상에 대하는 방법, 한 번도 허투루 생각을 하고 허투른 행동을 하시지 않고 그러면서도 뭐 과격하다, 그렇다고 나약하고 유약하다, 그런 생각이 없이 사셨구나라고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요새 해보게 돼요. 아버님이 만 86세를 사셨는데 이제 그 누구나 그 말년의 삶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막 대변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 그 말년의 삶은 뭐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모든 삶의 형식을 자족, 자기만족, 그리고 연락의 세계, 즐거움의 세계를 전부 다 안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 그 일생의 모든 영광과 오욕을 감싸 안아준 고향에 대해서 내가 빚을 졌다. 나는 이제 내 마지막 빚을 갚고 가야겠다. 그래서 평생 동안 정성 들여서 모으신 어떤 관찰이라든지 서화라든지 하는 등 모든 목적,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정말 근검 전략을 하셨어요. 작품을 하실 때 종이만큼 여백이 있어도 그놈을 다 오려서 또 다 편지를 쓰신다든지 또는 조그마한 작품을 쓴다든지 그걸 다 하시거든요. 그만큼 근검 전략을 하셔서 돈을 모으셨는데 뭐 서예가가 모였으면 얼마나 돈을 모으셨겠어요. 그런데 나를 내 모습대로 살겠는데 고향에다가 진빚을 내 갚아야겠다 해서 전 재산을 내가 사회에다가 환원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강암세관을 지어서 이제 이 전주시에 기부 체납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재산을 재단법인 그 강암서예학술재단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 자식 때는 한 푼도 안 왔어요. 남들은 재산 거창하게 물려받는 1000만원 왔어. 전혀 아버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면, 야 너희들 밥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내가 번 돈은 전부 내가 쓰고 간다. 너희들 동의하느냐.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형제 다 모여놓고 딱 태연하셨기에 조급함이 없으셨고 소박하기에 억지 조작이 없으셨다. 검소하되 거룩하지 않으셨고 전략하되 인색하지 않으셨다. 냉철하되 차갑지 않으셨고 온유하되 나약하지 않으셨다. 강직하되 경직되지 않으셨고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으셨다. 절제하되 구속되지 않으셨고 간소하되 저속하지 않으셨다. 즐기시되 탐닉하지 않으셨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으셨다. 위험이 있되 사나없지 않으셨고 당당하되 오만하지 않으셨다. 저는 이 삶의 모습을 저렇게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감히 자식이 아버님의 삶, 마음을 평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마지막 저는 우리 아버님의 일생은 성인의 삶이셨다. 저는 이렇게 유학을 하고 싶습니다. 이 그글라시의 서해학회가 1998년에 만들어졌지만은 처음으로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1985년 8월 15일 날
10년도 넘죠. 예. 김양동 선생 이 그 연구실이죠. 연구실에 초정 공창용 선생, 그리고 그는 김양동 선생, 그리고 저 우산 송화경, 막 이렇게 셋이 모여서 우리 한국 서예학회를 만들자 해서 파리에서 그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985년 8월 15일 날 출발을 한 것이죠. 그때 몇몇 회원이 이제 다 누가 다 기억이 안 나. 많지 않게 이제 몇몇 회원들이 이제 모였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서예학회가 그때 이 창립을 하게 됐고, 이제 권창윤 초정 선생이 이제 회장을 하고, 내가 부회장을 하고, 김양돈 선생이 상임이사를 이제 맡기로 하고 이제 맡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6년 5월 14일에 이제 만나서 한국 서예학회를 한국 서학회라고 하자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네. 미술협회로부터의 서예 분과 독립 이과 함께 한국 서예협회로 출발하자. 이 운동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그날은 그건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다 보도해 줬습니다. 그때는 전두환 정권 시대라 감히 고개를 들고 일어서지 못한 때인데, 이제 내가 고개를 쳐들고 이건 일제 잔재고 이건 서해는 독립해야 1986년에서 88년 2월까지인가 미술협회 이사를 했었어요. 김양동 교수가 나하고 미술협회 이사를 해서 보니까 미술협회 내에서의 서예라고 하는 건 아무 이상도 없고 힘도 없고 돈만 모아주는 어떤 조직이고 아무 역할을 못해요. 이럴 바에 뭐 있느냐. 서예가 독립돼 나간다 해가지고 내가 이 박차고 나와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 대면서 이제 강연도 하고 언론과 인터뷰, KBS 문화방송, SBS에서 전부 나가서 그때 이제 농산 정충락 선생님, 정충락 선생님도 말 잘하지 않습니까? 네. 둘이 꼭 이제 언론 네,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또 돈도 모으고 또 없는 돈도 내고 인사동에다가 이제 그 준비위원회 다 내가 다 돈 내고 급사 다 돈 주고 전화 다 내 돈으로 내서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양동 교수는 미역, 권창윤 미역. 네. 자연히 이게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이제 1998년에 이제 비로소 이제 한국 그 서예학회가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창립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 학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규 과정이 있고, 네. 또 제도권 속에 들어간 학문이 있고, 네. 또 그것을 펴는 자리가 있고, 네. 뭐 이래한데 지금까지 한국 서예 문화는 지금도 마찬가지 도제식 교육에 의해서 철저하게 선생님에게 예속된 서예 문화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으로도 벗어나면 배반자가 되는, 배신자가 되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서예 비평을 못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선생님을 감히 비평을 해? 내가 이제 이 동광 조수 선생님 살아계실 때 동광 조수 선생 서예를 내가 이제 문윤환을 나름대로 이제 비평을 했는데 드러나게 뭐 할 수는 없는데 압력이 들어와요. 네가 우리 선생님을 작가분도 직접 전화를 해. 계명대, 대전대 서예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이제 도제식 교육이 종말을 구하는구나. 서예 도제
식교육이 정말 고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거기도 결국은 도제식으로 도로 이루어졌더라고. 나는 그래서 서예가 발전 못하고 서예가가 중도의 폐가가 돼서 이거 서예 문화가 정체된 거 아니냐. 인생을 살면서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스스로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그저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본래 내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근데 나는 사실 무슨 일을 하면서 어렵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하면 되지 뭐.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그만이고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렵다 뭐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좀 사실 막 거의 없는데, 굳이 이제 들려면은 1989년에 창립된 그 한국 서예협회 창립할 때 어려웠습니다. 첫째 말하면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학문 외적인 데 관심을 쏟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이상할 것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본무로 삼았는지도 모르겠어. 이제 전북대학교에서 이제 성균관대학교로 올라오면서 내가 올라가면은 서단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겠다. 혁명을 좀 해야겠다. 나는 그 양명학이 주제학에 대한 철저한 혁명이거든요. 이 혁명의식이 없으면은 일은 못 하는 겁니다요. 그래서 서예 문화에 대한 어떤 혁명적인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내가 서울을 왔어요. 어차피 온 이상 뭔가는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미협 이사야로도 이제 들어가 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미협으로부터 첫째 독립이 되어 나가고 단독 그 어떤 주체적인 그 단체로 이게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근데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요. 그런데 다행히 전북대학교다 내가 뭡니까 1년 그 쉬는 이 교환 교수를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얼마나 좋아. 1988년 1월회에다가 이제 혁명이 시작된다. 완전히 나 혼자 이 구상을 했어요. 지금은 변하고 바뀔 때다라고는 글을 월간서에다가 1월호에다가 10년 후에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주위에 사람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아직도 이 권위주의 정권 시대라 무섭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빨갱이 소리 들어요. 오늘날 같은 시대도 빨갱이 좌파 소리 듣는데 그 전두환 정권 시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뭔가를 뭐 만드는 것 자체에 이제 이게 막 조사 대상이죠. 그러면요. 또 그러다가 그때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 때 얼마나 이제 대학가의 민주화 열풍 일고 또 서명 교수들 또 신문에 막 발표나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두 번이나 이제 서명 교수를 해, 이제 서명을 한 교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의 틈을 타서 해야지, 안정된 시대는 변화 못 이루는 겁니다. 같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그 파괴의 조류가 바뀌어서 이때다. 변화하는 시기는 이때다.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이 서예 독립운동을 하는데 뭔 소리가 들리는 거니? 저놈은 전라도 놈인데 지역 감정을 일으켜서 지가 이사장하고 서단의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놈은 빨갱이다.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쓸데없는 힘을 낭비합니까? 나는 절대로 됩니다. 왜? 옳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10개 분야를 모아서 하나로 출발시키는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고, 참 학예 등재지에 올려가지고 서연한 사람도 발표하고 여러 사람들. 그래서 난 참 어려우면서도 지금은 상당히 참 흐뭇한 그런 마음의 어떤 희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주장을 하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예술이 다 마찬가지면 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은 뭐냐면 문학, 서예, 이건 수많은 독서, 깊은 학문적 어떤 그 천착이나 수련 또는 연마가 이 수반되지 않으면 바른 서예를 갖다 이뤄낼 수가 없다. 바람직한 바르다라고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으면 바람직한 어떤 서예를 창작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 한국 서단의 뭐 일부는 글씨만 잘 쓰면 되지 학문하고 글 공부해서 뭐더냐 이렇게 했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후배님들도 독서도 많이 하고 또는 서예에 관한 어떤 그 논문이나 글도 많이 읽고 때로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토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서예술에 대한 어떤 학문적 또는 어떤 기능적 이런 어떤 그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바람직한 서예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